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14 한류 컨퍼런스의 사회를 맡은 KBS 아나운서이자 한류 기획자인 오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KBS가 매년 한류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조금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KBS는 KBS 월드라는 채널을 통해서 100여 개국의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KBS 월드 채널의 11주년, 그리고 우리 KBS가 한류의 또 중심 역할을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 또 한국언론학회가 이러한 언론의 현상을 바라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학문적으로 쌓아갈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올 겁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먼저 KBS 전홍구 부사장님의 개회사, 그리고 김동규 한국언론학회장님의 축사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전홍구 부사장입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또 이런 좋은 행사를 기획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훌륭한 또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신 또 한국언론학회 김동규 회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 또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꽉 채워주신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KBS와 한국언론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세미나는 한류의 새로운 흐름을 진단, 분석, 토론, 평가를 통해 향후 한류의 방향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한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라는 모토와 최근 트렌드에 맞춰 테드 강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KBS는 근본 세미나의 내용을 참고 삼아 고품격 콘텐츠 제작과 글로벌 플랫폼인 KBS 월드 채널 확장에 더욱 힘써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미주, 유럽 등 전 세계 속의 문화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를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언론학회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 김동규입니다. 한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논의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5,000년이 넘는 한국 역사상 오늘날처럼 우리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향유되며 주목받는 시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류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그런 새로운 차원의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한류가 식어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전히 방송 영상 콘텐츠와 K-팝을 통해 한류는 그 영향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을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가 한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그런 기폭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우리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의 3달에 걸쳐서 준비한 KBS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학회 우리 담당 선생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같이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이 한류의 주역이 되는 그날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만큼 널 사랑할 사람
너는 알고 가 나만큼 널 사랑할 사람 없단 걸난 나에게 운명 중 하나겠지만 넌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Good luck, baby, good luck to you. 행복해야 해. 너는 못난 너 하나밖에 없던 날 두고 떠나갔다면 Good luck, baby, good luck to you. 누구를 만나도 네가 내게 남긴 상처만큼 널 행복해야 해. 자, 이제 여러분 한류 컨퍼런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KBS가 한류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이끌어가는 가장 큰 방송사이긴 하지만 오늘 이 테드식의 릴레이 강연에서는 KBS의 내부 인사는 뺐습니다. 저희가 좀 더 객관적이고 풍부한 외부의 한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했음을 여러분이 좀 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류 컨퍼런스 한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그 첫 번째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꼭 특별하게 좀 모시고 싶네요. 외교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김동기 외교부 문화외교국장님의 강연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김동기입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들한테 제 명함을 건네면 많은 분들이 외교부에 문화외교국이라는 게 있었나 하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외교부에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과가 15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과가 문화과일 정도로 문화외교를 중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교라는 것이 외국에서 또 이질적인 문화권에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신뢰를 형성하고 우리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요소가 항상 고려돼야 되고 문화교류가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와 문화를 분리할 수가 없고 문화는 외교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전 재외공관을 통해서 한류 동호회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78개국에 987개 동호회가 있고 회원수가 928만 명이었습니다. 증가세도 상당히 가파른데요. 특히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해 26%의 동호회 증가 숫자를 보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류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인기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지난주에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기회에 카타르에 있는 한류 동호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까만 히잡을 두른 4명의 여대생을 만났는데요. 이슬람권에서는 외간 남자를 만나는 게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닥터 이방인을 한국 방영 이후 하루 이틀 후에 보고 있다고 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송중기, 이민호, 이종석 등을 꼽았고 저한테 엑소의 카타르 공연이 실현되게 해달라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가운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이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한국의 가치와 문화가 카타르의 가치와 문화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비슷하다는 것은 이 가족 중심의 문화가 비슷하다는 얘기였는데요. 저는 한류가 이렇게 성공하고 인기를 끄는 게 바로 이 공감과 즐거움, 재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감과 즐거움이 개인적으로 향유될 때는 개인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이게 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하게 될 때는 사회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주 볼리비아 대사의 보고입니다. 볼리비아에서는 한류가 청소년들의 힐링 문화로 승화되었다고 합니다. 볼리비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자리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보살핌도 없고 변변한 놀이 문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범죄와 같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환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볼리비아에 한류의 열풍이 불면서 광장에서 335 모여서 K-팝 댄스를 같이 추면서 이런 한류가 청소년들의 어떤 열정과 끼를 발산하는 대안적 장애되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는 성기능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K-팝 행사를 개최했는데 3,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 지방에서는 10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BBC 인터넷판은 K-팝 중동의 평화의 희망을 가져오다라는 기사를 실었고 또 어느 한 팔레스타인 소녀의 이야기도 세계 한류학회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소녀는 인근에 유대인이 살고 있지만 항상 아랍어를 쓰고 유대인과는 접촉할 기회가 없었고 할머니로부터 유대인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에 가서 이 소년이 고등학교 때부터 한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에 가서는 한류를 즐기는 유대인들과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서로 감성적인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 우정은 쉽게 변하지 않는 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협상가들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공통 분모를 찾고 있는 동안에 이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청년들은 이 한류를 매개로 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외교 환경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공외교를 들고 있는데요. 공공외교는 과거에는 정부가 정부만을 상대로 하는 외교에서 이제는 정부가 외국 대중을 직접 상대로 해서 외국 대중의 마음을 사는 외교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왜 이런 공공외교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또 기업들의 삶의 무대가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외국 대중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라는 번영을 추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국익의 개념이 편협하고 배타적인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호혜적이고 윈윈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외교에서는 민간의 역할이 큽니다. 민간은 소프트 파워의 소유자이고 또 이런 싸이나 김연아의 예와 같이 한국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한류와 공공외교가 지향하는 바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사하다는 바를 저는 문화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의 한 구절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으로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도 남을 침략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여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외교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입니다.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긴 하겠지만 국가 중심의 이런 패러다임에서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요. 김구 선생님은 그 오랜 시간 전에 그 힘든 시절에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 배려, 겸손입니다.
상대국 문화를 이해해야만 우리 문화를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대국 문화를 이해하는 만큼 우리 문화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한류가 닿는 곳에는 서로 상호 문화 융성의 그런 작용이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한류가 우리의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을 현대적 감성과 공감하는 가치관으로 풀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류가 닿는 곳엔 이러한 문화의 부흥이 어디든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콘텐츠 전략에 대해서 어일경 CJ E&M 콘텐츠 해외 사업부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J E&M의 해외 콘텐츠 사업팀 어일경입니다. 저는 콘텐츠를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 오늘 좀 강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최근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V에서 보는 프로그램들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는 이제 TV에서 보는 프로그램들은 드라마 아니면 오락으로 조금 간단하게 구분을 했고요. 그것을 포맷으로 옮겼을 때 이제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자면 똑같아요. 드라마는 대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cripted format이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하고, 엔터테인먼트는 대본이 없는 장르, 대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대본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거는 unscripted format이라는 걸로 이제 포맷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이제 지상파 쪽이든 저희 케이블 쪽에서든 많은 드라마 등 그 오락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었어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겨울연가, 대장금, 최근에 별에서 온 그대까지 많은 작품들이 인기를 얻었고, 또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1박 2일이든 러닝맨, 아빠 어디가, 저희 이제 CJ 쪽에서는 그 꽃보다 할배, 슈퍼스타 K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인기를 얻었죠. 그러나 그 포맷 쪽으로 봤을 때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수많은 드라마들과 오락 프로그램들이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열정들을 어떻게 더 포맷 쪽으로 그 해외 방송, 해외 프로덕션 회사들과 같이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응답하라 시리즈가 미국 쪽하고 계약이 됐어요. 미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에 대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H.O.T와 잭스키스가 있었다면 미국에도 똑같은 보이밴드가 있었죠. 백스트리트 보이스도 있었고 웨스트라이프도 있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너희 문화에도 있었다. 근데 그거는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국가에서 그런 비슷한 코드들이 있는 거야. 그 코드들을 찾고 그거를 어떻게 포맷 쪽으로 저희가 접근할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은 너무나도 쉽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단순하게 우리의 아이디어를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디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 아이디어를 똑같은 걸로 만들 수도 있어요. 드라마도 그렇다고 보고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읽어왔던 옛날에서부터 읽어왔던 고전들도 현지화시키고 그걸 발전시키고 또 새롭게 만드는 게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포맷이라는 거를 조금 깊게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스트럭처예요.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대본이겠죠. 그리고 줄거리. 모든 국가에서 똑같은 대본을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줄거리의 틀만 가져가는 거, 아니면 테마, 심지어 컨셉만 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어떤 프로그램의 수출에 대한 방향에 있어서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너무 내가 미국향으로 만들어야지 아니면 일본향으로 만들어야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한국에서 제일 잘 만들고 제일 재밌게 한 프로그램, 그게 결국에서는 해외에서도 잘 통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하나의 비즈니스적 얘기로 오늘 들어가게 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포맷 비즈니스 플로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개발하는 거는 똑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그걸 기획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해외에서도 잘 통할 수 있을까라는 거 고민을 하고 그거를 이제 셀렉션을 하죠. 그리고 세일스 킷을 만듭니다. 세일스 킷은 단순하게 홍보 영상, 광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든다라고 많이들 또 생각을 하세요. 근데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많아요.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기사들을 많이 활용해야 돼요. CJ E&M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해외 글로벌 프레스 홍보팀이 이제 생겼어요. 그 홍보팀을 통해서 매달 새로운 프로그램들에 대한 홍보를 들어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런 기사, 이런 그 광고들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캐치를 하고 있어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좋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드라마 빈스라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외국 사람들이 특히 미국 쪽이 많이 중심이 돼 있긴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줄거리를 쓰고 그리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에서 이 드라마가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코드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가 생겨요. 그거를 저희가 매일 공부를 하거든요. 그 리플들도 다 읽고 그 다음에 각 지역하고 세일스를 할 때 세일스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일스 킷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직접을 팔까? 아니면 해외에서 유능한 그 유명한 회사들하고 같이 코워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판매를 할까? 그거는 이제 같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양쪽 다 괜찮다고 봐요. 직접 판매하게 되면 그 피드백이 너무 빨라요. 이 회사가 이 지역에 있는 방송사가 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방송이라는 거는 그냥 대본 이 어떤 책자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직접 만들어 봐야 돼요. 직접 그 제작 과정에 투입되고 같이 토론하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영국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는 거를 계속 토론해 가면서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설턴트 쪽에 대한 거를 많이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전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각각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포맷이라는 거는 무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 기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게 시청자들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피드백에 대해서 다시 그거를 또 발전시키고 하면 해외에서도 분명히 찾을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해외에서 이렇게 만들면 어떤 분들은 노하우만 다 전달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버전까지 다시 전 IP를 가지고 있는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IP를 가지고 저희가 브랜드를 만드는 거고요. 그게 미국, 중국, 더 많은 다양한 국가로 가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브랜드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게임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티셔츠 머천다이징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같이 참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으로 또 포맷 쪽이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의 한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안재현 사마 네트워크 대표님의 강연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마네트워크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재현입니다. 저희 사마네트워크스는 지난 30년간 약 2,400여 시간의 드라마를 제작해온 회사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희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 중에서는 조금 앞서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중소기업의 하나로 이제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한류 드라마의 마케팅 전략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의 시장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해외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방송 시장은 유료 방송 시장 가입자 수가 거의 포화 단계에 이르렀고 지금 채널과 매체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많이 시청을 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윈도우나 채널이 너무 많아진 상황에 또 한국의 방송 광고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하거나 또 K-팝이나 이런 시장에 종사하는 회사들이 대단히 많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류는 저희 이 드라마 시장에 있어서는 하나의 큰 성장 동력으로서 플러스적인 효과도 주었지만 또 하나는 저희 비용이 지난 10년간 대단히 급상승을 하게 되는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소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작가분들의 집필료 또 인기 스타들의 출연료 등은 이미 10배 이상 증가된 게 현실입니다. 여전히 수출 지역은 아직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각 국가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저희 방송 콘텐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금액 기준으로 방송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 K-팝 수출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드라마의 경우도 대략 한 60%에서 70%가 일본 시장에 수출되는 비중이었습니다. 이 비중은 근데 최근 들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년까지 드라마 일본 수출이 피크를 향해 치달아 올라가던 중 2012년도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드라마 외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드라마 일본 수출이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독도 문제 등의 정치적인 갈등이 하나의 이제 원인을 제공을 했었고 그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엔저라는 경제적인 변수의 작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일본의 주요 유통사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어떤 반한류 정책과 유사한 어떤 이런 분위기가 이제 한 1년여 전부터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지상파 채널에서 한국 드라마의 고정 편성 시간대가 있었는데 최근 한 1년여 사이에 대부분 그 편성 시간들이 폐지되었습니다. 중국은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국 문화의 보호 정책이 가장 강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방송 콘텐츠 수입과 관련해서 국가 광전총국의 규제가 여전히 강력한 어떤 억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광전총국이 각 위성 방송국에 1년에 한 편의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런 방침을 제정을 해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 현재 중국에서는 신규 드라마가 4개의 위성 채널까지 동시에 방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였습니다. 근데 올해 그 정책을 변경해서 1극 양성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한 편의 드라마가 황금 시간대에 2개의 채널까지 방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고 이 변경된 내용은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정책의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의외로 좀 크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중국 시장에서 수많은 드라마들이 제작이 되어 왔지만 사실 양적 팽창 위주의 시장 구조였었고, 어떤 질적인 수준으로 본다면 중국의 주요 회사들도 한국의 제작사들보다 약 10년에서 20년 정도 뒤졌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별그대라는 어떤 작품을 통해서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어떤 자극을 받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이런 변화가 이런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중국의 드라마는 편수는 조금 더 많아지리라 예상을 하고 있고, 재무적으로 우월한 방송사들은 상당히 고가의 좋은 퀄리티의 드라마를 구매해서 방영을 하게 될 것이고, 재무적으로 좀 힘든 방송사들은 아마 양적으로는 많은 드라마를 편성을 하겠지만 질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드라마를 구매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중국의 현재 많은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이런 정책 변화에 빨리 발맞추기 위해서 한국의 방송사, 제작사들과 여러 가지 협업에 대한 어떤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죠. 미국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분야에서 미국 시장은 정말 저희가 가장 부러워하는 시장입니다.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하는 13편의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동시에 릴리스를 했었고, 아마 최근에 시즌2가 제작돼서 릴리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26편의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데 제작비가 약 1억 불 정도, 그러니까 편당 약 우리 하나로 한 40억 정도의 제작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드라마 미니 시리즈 기준으로 본다면 약 10배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을 했고, 그 투입한 금액에 아마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주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는 훌루닷컴이나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 점점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고, 이런 시장 확대에는 드라마 피버나 크런치롤, 비키 같은 온라인 전송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의 공이 상당히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사 중에서는 MBC가 프리미엄 유료 채널 MBC 아메리카를 출범시켜서 지금 현재 유료 채널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장은 지금 대단히 그 위험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대단히 커졌고, 또 그만큼 시청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졌고, 하지만 저희가 제작을 하기에 현실적으로 제작비는 너무나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작을 하면서 항상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K-드라마는 분명히 앞으로 더 높이 또 더 멀리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한국 드라마를 좀 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재현 대표께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모실 분 아마 여러분 기대가 크실 거예요. 정말 한류 2.0 하면 K-팝과 아이돌이 지금 이끌고 있는데, 사실 무대에서 보컬을 하고 노래를 하는 아이돌이 이런 현장에서 강연을 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우리 스타 손동훈 씨께서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설명을 안 해도 잘 아는 스타지만은 뮤지컬 Catch Me If You Can 이런 데서 또 주인공으로 맹활약도 하고 있고요.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비스트의 손동훈 씨 강연자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스트라는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나라 그리고 또 수많은 팬분들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 저희 아버지가 교수님이신데 이런 강연을 준비하는 모습을 집에서 참 많이 봤는데 제가 또 이런 강연을 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강연은 사실 제가 가수이다 보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처럼 이런 다른 영역 말고 K-팝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가수가 느끼는 그 한류 열풍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비스트는 2011년 아시아 팬미팅을 시작으로 2012년도에 월드 투어를 시작을 했고요. 또 정말 수많은 나라를 갔습니다. 뭐 브라질도 갔고요. 일본,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등 정말 다양한 나라를 갔는데요. 그 전에도 이제 해외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선물들이나 SNS의 응원 메시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팬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가보니까 체감을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월드 투어를 했을 때는 각 나라마다 정말 브라질에서 하는 공연인데 또 대만에서 계신 팬분들도 계시고 또 일본에서 하는 공연인데 뭐 어디 태국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런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뭐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한류 열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뭐 일본이나 다양한 나라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때마다 많은 팬분들이 또 찾아와 주 계세요. 근데 2009년에 저희가 데뷔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한류라는 게 뭐 지금처럼 눈에 보일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 저희 멤버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요즘 들어 좀 해외에 그런 콘서트들이 잦아지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한류 열풍이 불게 된 게 싸이 선배님의 강남스타일 그리고 말춤이 정말 큰 한 몫을 했다는 것을 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왜 한류 열풍이 이렇게 계속 인기를 끌고 있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K-팝 가수들은 정말 퍼포먼스와 라이브가 동시에 되는 일체형 가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뭐 소위 말해 칼군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처럼 좀 프리한 모습을 가진 아이돌 가수들이 많은데 참 다양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가수분들이 계시기에 또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또 두 번째로는 요즘은 직접 멤버가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그룹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멤버들도 작곡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빅뱅 선배님들도 그렇고 우리 블락비 분들도 직접 멤버가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듀싱을 한다는 자체가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대를 좀 더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음악을 하기 때문에 또 사실 뭐 얘기는 안 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팀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확실한 색깔, 그런 고유한 느낌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건 사실 뭐 가수들이 잘했다기보다는 SNS 채널, 뭐 인터넷 문화가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SNS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쉽고 또 빠르게 저희의 뭐 신곡 그리고 뮤직비디오들을 찾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곡이 한국에서 나왔는데 뭐 그 시간 똑같이 맞춰서 우리 해외 팬분들도 찾아봐 주시고 계시고요. 당연히 좀 더 빨리 보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또 그분들이 저희를 좋아해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싸이 선배님의 강남스타일도 유튜브 조회수가 1억 뷰를 달성했던 것도 이런 SNS 채널이 좀 더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한류 열풍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관광 사업이나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또 어떻게 해야 오래 갈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컨텐츠를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국내에서 앨범을 준비할 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가수분들이 두세 달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앨범을 만들고 있는데 일본에서 앨범을 낼 때는 한국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앨범이나 새로운 곡들을 받아서 또 새롭게 안무 연습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콜라보레이션 공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K-팝의 인기를 힘입어서 그냥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지 조사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KBS 방송사처럼 또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참 규모 있고 내실 있는 공연들이 점점 더 물론 지금도 활성화가 참 많이 돼 있지만 이런 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저희 가수들도 참 많이 힘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K-팝 공연 자체에도 좀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저희가 가기 전에 해외를 나가기 전에 현지에 대한 문화를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가수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그냥 공연만 하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도 참 많이 다르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문화적 그런 좀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지의 팬분들이 좀 어떤 문화에서 자랐고 어떻게 사시는지 그렇게 조금 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다면 좀 더 K-팝 그런 공연과 그런 음악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K-팝 가수들이 한국 팬분들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제는 저희도 그냥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뭔가 저희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음악, 뮤직비디오, 의상 하나하나 정말 다 신경을 써가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또 한국에 계신 많은 K-팝 가수분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열심히 활동한다면 이 한류 열풍이 잠깐의 인기가 아닌 정말 태풍처럼 그렇게 쭉 불 수 있는 그런 한류 열풍이 될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도 또 한국을 알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스트의 손동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새로운 한류 지평을 향한 방송사의 글로벌 자세에 대해서 권호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권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방송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 3가지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현지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문화 침투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 침투가 아니고 한류 문화 교류라는 차원에서 이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 제작, 현지화 그리고 외국 프로그램의 한국 편성의 확대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국내 공동 제작을 한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한 사례가 그닥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공동 제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의 그 애로사항입니다. 하지만 2013년에 중국과 공동 제작한 영화가 크게 히트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 영화가 성공한 배경에는 원작인 한국 시나리오를 중국 작가 5명을 9개월간 동원해서 시나리오를 개작해서 현지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공동 제작이 무조건 흥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경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전에 연사분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프로그램의 단순 수치가 아니라 포맷 수출 내지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결국 공동 제작들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생적 공동 제작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경우에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 교류라는 차원에서도 이점이 있고 또 다른 이점으로는 중국과 같이 편성 제한을 할 경우에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프로그램을 현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지화라는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현지 작가를 고용해서 그 현지 국가의 감성에 맞도록 제작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리고 현지인이 출연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하겠습니다. 과거의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 전쟁, 북한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는 데서 최근에는 K-팝, 그리고 드라마, 그리고 그 핸드폰, 뭐 한글, 뭐 한식 이와 같이 그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는 가장 큰 것이 경제 성장이겠죠.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한류를 만드는 제작자들이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한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전에 독립제작사 사장님이 발표하셨지만 독립제작사 직원의 처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연봉이 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의 평균 급여는 연 1,6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스태프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타가 아닌 배우들의 생활도 경제적으로 예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쌓은 노하우와 이런 그 실력들이 계속 쌓여 나가야지 이게 한류가 지속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생활고로 이직을 하거나 노하우가 없어지면 한류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방송사가 이러한 제작 참여자들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류의 확산을 위해서 방송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을 주최한 KBS 월드는 채널 단위로 한류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KBS 월드만 아니고 아리랑 TV라는 채널도 KBS 월드와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낮지만 아리랑 TV는 KBS 월드보다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한류 전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최근 한 7, 8년 동안 적자를 유지하고 있고, 또 아리랑 TV는 가장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인 지상파 프로그램을 수급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류로 인해서 어떤 간접 광고를 적절히 하여서 굉장히 그 혜택을 많이 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간접 광고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핸드폰, 화장품, 의류, 뭐 SNS, 자동차 뭐 굉장히 많죠.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간접 광고를 활용하기도 하고,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일본이나 중국에 팔릴 걸 예상하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전전 연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닥터 이방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중국 기업이 중국인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여기에 중국 상품, 그러니까 그 온라인 쇼핑몰과 또 하나는 뭐 그 중국 청소년들한테 인기 있는 칵테일 음료 이런 것들을 간접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의 흐름과 맞아떨어질 때는 굉장히 사실감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지나치게 되면 그의 흐름을 깨고 또 지나친 상업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과하지 않을 경우 굉장히 이런 간접 광고가 한류 확산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발언 이루어 마치겠습니다.